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27장 우리 재무 이론의 기초 3절 자산 가치의 평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걸 봤냐면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봤습니다. 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봤죠. 그래서 동일한 값이라도 지금과 1년 후, 2년 후 가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 또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리스크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대가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걸 좀 잘 내용을 더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십니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식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는 것은 자산 가치, 특히 주식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요걸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결정은 이것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래. 그래서 주식 가격을 이해하려면 주식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좀 더 봐야 된대요. 자, 그래서 먼저 기초 가치 분석하는 법을 살짝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여러분들이 저축의 60%를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대. 그러니까 내가 소득을 벌게 됐잖아, 흐름이. 그럼 소득의 일부는 소비를 해. 먹고 살아야죠. 소비를 하고 일부는 저축을 합니다. 저축. 그럼 이 저축을 하게 되는데 이 저축을 어떤 방식으로 저축할 것인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도 있고 코인을 살 수도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주식에 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 본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해. 주식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에다가 분산 투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야. 종목을 알려주세요. 요즘 유튜브에 난리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골라야 할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우리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다시 있습니다.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요거요. 지분을 소유권이죠. 소유권. 주인이 되는 거야.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기업의 지분을 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당연히 그 회사의 가치와 지분의 거래 가격을 감안해야 돼. 내가 지분의 가치가 1,100만 원인데 가격이 100만 원보다 더 비싸. 그럼 안 사는 거지. 이거 내가 비용을 100만 원 더 많이 들여서 100만 원을 베네핏을 얻게 되는 거니까 그걸 따져보게 됩니다. 주식 가격이 회사 가치보다 높으면 요거 소유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의 가격, 주가야. 주가가 거기 보시면 회사의 가치보다 높으면 기업의 가치야. 회사의 가치보다 진정한 가치가 되겠죠. 이렇게 높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 이 회사는 지금 거기 오버밸류도 돼 있다,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해 가시죠? 지금 상황을 이제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주식의 가격이 회사 가치랑 같다라고 하면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airly 이렇게 있으니까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주가가 회사의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더 싼 거야. 그러면 거기요.
언더,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회사의 가치보다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을 사는 것은 싸게 나온 물건을 싸게 사는 거야. 그래서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종목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회사의 주가가, 회사의 가치가, 주식이 저평가됐습니까? 그거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달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대요. 주식 가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요거는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다 아니면 인터넷에 다 이렇게 제시가 되죠. 요거는 알려진 정보야. known 해서 알려졌어요. 요거는 알려진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회사의 가치는 이렇게 정확한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걸 좀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가치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fundamental analysis 해가지고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장래 전망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뭘 이용한다?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와 장래 전망, 재무 상태표와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이게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싶어하는 이게 뭐 재미도 쏠쏠하고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의 많은 금융회사, 투자회사들도 이렇게 기업의 기초가치 분석을 담당하는 주식 분석가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자,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는 그 주식을 소유함에 따라서 얻게 되는 이득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의 가치, 주가, 이거는 내가 여기 소유권을 획득했잖아. 지분을 획득했잖아.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획득한 지분과 소유권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첫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 흐름,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처분 가격. 내가 이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비싸게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러면 처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 이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걸 자본이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배당에 대한 얘기를 살짝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자, 배당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거기 볼게요. 기업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누가? 기업이. 그러니까 주주들이 받게 되는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회사의 배당 능력과 그 회사의 주식의 처분 가격은 그 회사의 수익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회사를 내가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의 이 기업의 수익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중요하게 되는 거야. 수익성이 높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높게 되면은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와 유형, 그러니까 수익성이 뭐가 이제 수익성을 결정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기업이 우량 기업이고 수익성이 높겠는가라고 하면은 자,
그 기업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있나? 잘 팔리나? 제품에 대한 수요. 야,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팔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고 그게 다 여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가서 배당과 처분이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유형과 규모에 요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 회사가 직면하는 경쟁의 정도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직원들의 노조 활동의 정도, 노조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그리고 고객의 충성도, 나는 무조건 LG가 좋아, 나는 무조건 삼성이 좋아.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경쟁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되는 거죠. 정부 규제와 조세,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기업에 대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가치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주가 차트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쉽겠지.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거시경제 전체 환경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세계 경제 전체 흐름,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는 그 산업의 그 흐름, 경쟁 역학관계 이런 걸 다 봐야 돼.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무슨 발전하려는 비전과 전략과 기업이 새로 신제품을 출시하려는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먹힐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나 금융 분석하면 어떻게 통계해서 어떻게 차트 그려서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도 운 좋게 될 수는 있는데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렇게 기초 가치 분석이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초 가치 분석에 의거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선정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20개의 종목을 선정해서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3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이거 하고 싶어 하면은, 자,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 한번 3가지 한번 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회사의 연차 보고서와 같은 서류를 읽는 등 스스로 연구한다. 그렇죠? 기업이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잘 했습니다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고 상태를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 내가 성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보고 앞으로 내가 더 발전 가능성과 등등 어떤 진로를 택할지 그런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주식 분석가의 조언에 의존하는 거예요. 주식 전문가죠. 분석가에게 물어보는 거야. 조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방법이고 이건 셀프야, 셀프. 직접 내가 하는 거고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셋째, 자금 운용사가 기초 가치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을 대신 결정해주는 자금 운용사가 뮤추얼 펀드의 지분을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뮤추얼 펀드. 요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요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 주식 가격이야. 여기서 보세요. 종가가 있고 전일 종가, 최고 가격, 최저 가격 이렇게 다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배당, 그래서 디비던드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의 일부를 나눠주는 거야. 이윤을 쉐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윤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부는 다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어. 그것을 사내 유보한다 하거나 아니면 유보이익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테인드 이렇게 하고 있어. 기업이 현금을 쫙 보유하고 있어야지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가 이랬을 때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당으로 가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이 좋게 되면 기업이 알짜배기 기업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 수익률 나와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거기 보시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시오 해가지고 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식회사의 순이익 회계적 이윤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출물 판매 수입에서 회계학적으로 생산 비용을 뺀 거야. 그거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퍼라는 그게 크면 클수록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많은 기업의 가치를 제가 다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주가에 나타나는 거지. 근데 때로 바로바로 즉각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반영되지만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언제나 평가되면은 뭐 괜찮은데 고평가, 저평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이 회사에 대한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어떤 주식을 산다? 저평가된 주식을 구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방법 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20개의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다트 던지기 하는 거야. 다트 던지기. 이렇게 다트 던져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쓰는 거야. 삼성, 현대 막 이렇게 써놔가지고 뿅 던지면 화살이 어디 꽂힐 거 아닙니까? 이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바보 같은 소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뭐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어디에서 뭐 이렇게 실험했대. 주식 전문 투자가와 뭐 우랑우탄 원숭이랑 같이 뭐 이렇게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은가 그런 거 있잖아. 내기를 했는데 원숭이들은 이제 뭐 이렇게 우랑우탄은 대화를 못하니까 뭐 바나나를 먹다가 이걸 뭐 왼쪽으로 던지면 아이고 우랑우탄님께서 이렇게 뭐 주가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랑 주식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막 분석해서 투자 수익률을 냈더니 누가 이겼다? 1등 원숭이, 2등 원숭이, 3등 애널리스트 뭐 이렇게 된 거야. 원숭이를 믿어야 된다? 아니 뭐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 그 월드컵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어느 나라가 축구팀에서 월드컵에 우승을 할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 축구 경기에서 하면은 이 도박사들이 이제 그걸 한다고. 그래서 확률 해가지고 우승할 확률이 낮은 그런 국가에 돈을 넣는 데는 당연히 그냥 날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배당이 이제 진짜 우승하게 되면 엄청난 돈을 몇 배 이상 얻게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라질, 독일 이런 나라에 걸게 되면은 우승할 가능성이 누가 봐도 높잖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얻게 된 이득이 별로 크진 않죠.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많은 도박사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랑 아니면 저 옛날에 축구의 황제라 하는 펠레라는 사람이 이번엔 독일이 우승할 거야. 그러면 독일이 그냥 예선 탈락하는 거야. 그리고 브라질이 우승할 거야. 그럼 예선 탈락하고 아르헨티나가 무조건 예선 탈락해서 그게 펠레가 얘기만 하면 그 나라는 부들부들 떤대. 아이고 어떡하지? 우린 예선 탈락이구나. 이렇게 8강도 못 가겠구나. 이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축구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도 아무튼 잘 못 맞춘다는 거죠. 가끔 보니까 문어가 다리가 8개입니까? 그래서 이제 8강에서 문어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쫙 하는 거지.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가 발을 어디에다 담그는가에 따라서 맞추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추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펠레보다도 문어님께서 더 잘 맞추시네? 문어가 신이다?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효율시장 가설의 얘기가 바로 그거야. 그냥 네가 막 분석해서 하는 거랑 아무거나 다트 던지기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찍잖아? 찍어서 투자하는 거랑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냥 오히려 다트 던지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문가가 분석하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면 당연히 더 낫지. 문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다트나 원숭이나 아무거나 막 찍는 거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그냥 찍는 거랑 내가 문제 푸는 거랑 사실 점수가 비슷한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전문가가 낫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좀 수익률은 높긴 하겠지만 우리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문가한테 의뢰 비용을 조언 비용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수료 떼고 나오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이게 다트 던지기로 우리가 주가 종목을 고르는 게 주식 종목을 고르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도 크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근거 그게 바로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efficient한 market hypothesis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효율적으로 되니까 정보가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야. 만약에 미공개된 자료 갖고 자기가 뭐 주식 투자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불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가 뮤추얼 펀드 운영자 등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가들이 있어요. 어떤 주식을 살까?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 거기 보시면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요즘 뭐 난리도 아닌 거 아닙니까? 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막 개미 투자가들이 있다는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모니터링하고 주식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 가치를 막 수행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이죠. 매일 실시간이지, 실시간. 유튜브도 많이 켜놓고 하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들이 임무는 뭘 하는 겁니까? 하면 주식 가격이 기본 가치 이하로 내려가면 주식을 사고, 뭐 당연한 겁니다. 방법은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맨날 보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기에 평균 요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주식의 가격이 요거보다 밑에 내려가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 저평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거보다 저평가가 되면 이때 주식을 사야지, 바이를 해야지. 이제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다가 주식 가격이 기본 가치를 초과하면 이게 주식 가격이야, 주가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 기본 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가치야. 내가 봤을 땐 요게 기본 가치인데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 고평가 아닙니까? 고평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아니, 고평가 됐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팔어. 셀 해야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팔고 쌀 때 구입해라. 지극히 당연한 원리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이거 기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기본 가치가 여기 있는데 나는 고평가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럼 계속 싸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사는 사람도 분명히 또 있고, 이 기본 가치가 더 밑에 있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저평가가 아니라 고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기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효율 시장 가설의 첫 번째 이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분석 대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다시 보시면 효율시장 가설의 두 번째 요소는 시장 가격이 수요 공급의 균형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균형 가격에서 팔려고 내놓은 주식의 양이 사람들이 사려는 양과 정확하게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뭘까요? 다시 말해 시장 균형 가격은 이게 수요 공급의 원리야. 그래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입각해서 거기 보시면 시장 균형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에 균형 가격이 있는데 이 균형 가격이 이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가 일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의 가격에 대해서 균형이 성립했다라고 하면 고평가라고 인식하는, 판단하는 사람 수, 고평가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수와 저평가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사람의 수가 같은 상태가 균형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평균적인 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모든 주식이 항상 정당하게 평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고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가 이렇게 부등호로 할까요?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야, 이거 너무 고평가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 주가가 지금 고평가됐다 생각하면 파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그 저평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작아지면 파는 사람, 이게 고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팔 거야. 주식을 판매하니까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저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사려고 하겠지. 저평가가 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바이어가 되는 것이고 고평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셀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동호가 반대가 되면 당연히 또 반대가 될 것이고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 기업의 기본 가치가 고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냐 저평가가 됐다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물건을 공급과 수요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게 되면은 자, 주식시장은 정보의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정보의 인포메이션 측면에서 에피시언시한 그런 상황이다. 효율성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각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합니다. 이용 가능한 all available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거야.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그냥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귀를 열고 정보를 파악한단 말이지. 어떤 게 괜찮지?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그게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보가 변하면 주가도 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당연히 정보가 변하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도 변합니다. 주가도 변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다음 줄 보세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좋은 소식이 알려지면 그 회사의 가치와 주식은 상승하겠지. 야, 뭔가 어떻게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래 전망, 희망이 별로 없어진다라고 하면 회사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특정 시점의 시장 가격은 주어진 정보에 입각한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 그게 고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걸 떠나서 길게 보면은 정보가 달라지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주가가 그 특정 시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길게 보면 모르겠지만 스팟 개념으로 딱 보는 거야. 특정 시점, 지금 이렇게 시점에서 볼 때,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가격 있잖아, 주가. 그거는 주어진 정보에 입각한, 이거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한 거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하에서 네, 거기 보시면은 그 회사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본 가치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본 가치가 어떤 거 이걸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 그 주가는 그게 다 반영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어렵긴 합니다. 말로 이렇게 하기가.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효율 시장 가설의 시사점 중에 하나는 주식 가격이 이렇게 됐다라는 게 랜덤워크 가설을 따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랜덤, 이게 막 이렇게 임의의 이런 얘기죠. 거기 보시면 술 취한 사람이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랜덤리하게 걸어가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이 럭비공 튀는 거랑 비슷해. 럭비공이 이렇게 있잖아. 던졌을 때 왼쪽으로 튈지 오른쪽으로 튈지 그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왼쪽으로 2번 걸어갔다고 막 이렇게 땅이 막 일어나고 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서. 그럴 때 그 다음에 오른쪽 간다?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2번 갔다고 해서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자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토대로 주식 가격을 예측하기 때문에 랜덤워크 가설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은 이것처럼 결국 결론이 허무한데 예측 불가 이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뭐 코인 같은 거 사보세요. 아유, 내가 코인을 사면 막 정보 듣고 사면 떨어지는 거야. 팔면 또 오르는 거지. 아니, 나는 왜 이래? 아이, 뭐 그냥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이렇게 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누군가 공개된, 그거야.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자체가 효율적이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게 오픈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는 아무런 수익을 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의 가격이 내일 10%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오늘 그러한 정보를 반영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주식 가격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뉴스뿐이다. 이 공개된 정보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여러분 이게 공개된 거랑 뉴스 하면은 이게 뭐야?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라며. 그래서 동서남북 이렇게 완전 새로운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소식에 의해서만 그게 정보가 반영이 안 된 거고, 이게 지금 주가에 다 모든 정보가 반영이 다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스는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 아니 그렇지, 이거는 예측하지 못한 거잖아. 예측하지 못한 정보가 뉴스죠. 뉴스. 당연하잖아. 오늘의 뉴스 했는데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뭘 뉴스야. 그러니까 뉴스를 딱 틀었는데 오늘의 뉴스 했는데 다 새로 와야지 그게 뉴스지. 말 그대로 새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뉴스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뉴스 아니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네. 예측이 가능하면 그게 뭐가 뉴스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주식 가격의 변동도 예측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래서 결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옳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20개 담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인가 하면은 그냥 거기에 경제신문에 경제면을 막 들여다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필요 없어, 찍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식 가격이, 그러니까 로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또도 뭐 이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그걸 막 로또에 뭐 분석해가지고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럼 자기가 로또 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신나게 놀러 다니면 되는 거지. 왜 그 비밀을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같이 1등을 공유합니까? 안 그래요. 거기 순진하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로또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예측하는 어떤 방법 해가지고 있는데, 그 순진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꼬시는 거고, 그런 거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또 아무나 찍는 거지 뭐. 그래서 요즘은 로또 같은 거, 저는 로또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로또 하는 사람들 보면 자동으로 입력해가지고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왜요? 내가 뭐 물론 이제 가끔 이제 꿈을 꿨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새로운 꿈, 조상님이든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가 이렇게 신이 알려줘가지고 꿈속에서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보온으로 받게 된다. 그럼 뭐 그거는 완전 새로운 예상하지 못한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자동으로 해주세요 하나 내가 막 생각해서 이번엔 지난번에 나온 거 번호 피해서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자동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 가격이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한다면 어느 주식도 다른 주식보다 더 나을 게 없고요. 최선의 선택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골고루 사. 그냥 아무렇게나 골고루 사. 이게 그냥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 그냥 그게 바로 기본 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바로 효율시장 가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 랜덤워크와 인덱스 펀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선 살짝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의 비합리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효율시장 가설은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해당 주식의 기본 가치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시장 가설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다? 효율시장 가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을 사고 파는 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참가자들이 여기 모여들게 되고요. 참가자들이 자, 거기 보시면 정보를 가능한 한 어떻게 예상한다?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대하고 처리를 한다라고 요거를 가정하게 돼요. 여기서 가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줄에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정말 그렇게 합리적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또 이제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이론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 아, 열심히 경제학, 뭐 A+ 받거나 이렇게 되는 방법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수업 잘 듣고 복습하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 다 풀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게 되면 A+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받아? 알고 있으면서 안 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실상 알고 있어도 안 하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등등 하는 거죠. 이게 꾸준히 그 알고 있는 거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 여기 나와 있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주가 변동이 부분적으로 심리적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잘 될 것 같아. 오늘은 사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1930년대 존 메이너드 케인즈 거시경제학의 약간 뭐 기틀을 마련한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돈도 되게 많이 잃기도 하고 많이 따기도 했거든요. 이 돈도 원래 많은 사람이야. 다이아몬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케인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얻었습니까? 했더니 그냥 케인즈가 뭐 이러는 거야. 아, 그냥 템즈강을 한번 쳐다보고 템즈강에 뭐 물결에 빗살이 뭐 어떻게 비치면 사고 뭐야 다트 던지기처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막 했다는 거야. 근데 막 했다기보다는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접목시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삼성의 어떤 주가 그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가가지고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거야. 사람의 행동들이 그러니까 바보 같던 어땠던 삼성 주식에 막 몰려들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투매하고 막 팔아. 그럼 어떻게 돼? 주가 떨어지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때 그 심리 상태를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주식장에 참여하는 어떻게 뭐 기관 투자가라든가 개미들이 어디에 가는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리드를 해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미리 가는 거야. 미리 가가지고 사는 거지.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른 거지. 근데 그 기업에 대한 내재 가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아니 우리 노래 대회 있잖아. 노래 컨테스트 가수왕 이런 거 뭐 하게 되면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승철, 뭐 박진영 많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뭐 윤종신 얘기하죠. 무슨 뭐 공기반, 뭐 소리반 해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다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뭐 지적질은 하지. 뭐 좋은 말 하면서 거기 뭐 긴장해서 가사 틀린 거 알죠? 음정 틀린 거 알죠? 뭐 괜히 이러면 아, 얘 떨려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봤을 때 다 좋은 거야. 근데 그 노래를 누가 잘하는 사람이 1등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누가 우승할 것 같은가 하면 그냥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을 쳐다보는 거야. 심사위원 봤더니 물론 오버액션도 있겠지만은 누구 어떤 A라는 가수가 나왔더니 심사위원이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인터넷 투표도 있으면 인터넷의 흐름을 보는 거지. 뭐 네티즌들이 누구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쏠림 현상이 생기면 먼저 그걸 파악해서 뭐 3번이 우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3번에 대한 뭐 노래에 대한 어떤 절대 음감이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어디를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가 그걸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버블이라는 거 있잖아. 튤립 가격이 막 올라가는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앨런 그린스펀도 거기 보시면 야성적 충동이라는 말 잘 보시고 낙관론, 비관론의 비이성적인 파동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비이성적인 파동에 의해서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
또는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케인즈뿐만 아니라 앨런 그린스펀도 1990년대 미국의 주식시장에 버블이 엄청 생겼을 때 자, 주식시장의 화랑 강세가 비이성적 과열이 아닌가 하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야. 비이성적인 과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버블이 있었을 때 그 뉴튼 아시죠? 뉴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망했어. 그래서 뉴튼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신이 만든 우주 전체 흐름까지 다 계산을 하는데 자기같이 똑똑한 천재가 계산을 해서 주가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망했단 말이야. 그럼 자기가 이상해요?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래,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거야. 자기는 정상이고 지극히 천재인데.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행동, 이상한 사람의 행동, 비이성적인 사람의 행동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거지. 어디로 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주가가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 보시면 90년대 주식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가 당시에 존재했던 정보를 토대로 판단하기에는 비이성적이었는가? 과연? 아니면 그게 뭐 이성적인데 네가 잘 몰라서 그랬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산 가격이 시장의 기본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 그게 버블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쓰죠. 튤립, 버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정신 이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기적 버블이라고 하죠. 투기적인 거품이 버블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주식시장에 그러면 거품이 버블이 왜 발생해? 이렇게 하면은 이 버블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야. 사람들이 그냥 서로 낙관론, 비관론 결과가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볼까요?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의 가치가 배당의 흐름뿐만 아니라 최종 매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옆에 보면 한 사람이 내일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내가 집을 샀어. 집을 사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내년에 내가 만약에 20억에 너무 차이가 크게 했나?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사야 되는 거지 뭐. 비싸긴 비싸지만 차익 거래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가도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니까. 배당으로 인한 배당 수익뿐만 아니라 이거요.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가 있는 거야. 자본이득이 있는 거죠. 비싸게 팔아가지고 내가 이득을 남기는 거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지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막 사자 하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업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밑줄 치세요.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비성적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 투자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어디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가 뭐 그걸 보고 미리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르면 팔고 나오면 되는 것이고 말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달러 볼게요. 자산 가격이 합리적 가격에서 이탈하는 현상 그거의 빈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합리성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거에서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왜 이탈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시면 시장이 비합리적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합리적인 가치를 평가를 변화시킬 만한 뉴스를 토대로 설명하기 어렵게 움직이는 사례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효율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회사의 가치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 평가가 비합리적이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거 미리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그래. 그뿐 아니라 시장이 비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시장이 비합리적으로 돌아가면 그걸 미리 알고 그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례 연구가 보여주듯이 시장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는 되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요 지표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주가라든가 666 거기 나와 있죠. 배당이라든가 주가 수익률 그런 것들 한번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덤워크와 인덱스 펀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667페이지 볼까요?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의 작동에 관한 한 가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론이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가설이잖아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이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 주식 가격이 늘 정보 효율적이라고 주가가 정보 효율적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효율적이라고 믿기 어려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려워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나 주식시장 가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주식 가격이 완벽하게 랜덤워크를 따르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깝게 가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 같은 거 봅니다. 최근에 주식 가격이 오른 거를 사고 최근에 가격이 내린 주식을 피하려는 행동. 당연하잖아. 주가가 올랐으면 그거를 이제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격이 내린 거 뭐 그거 피하려는 충동 그런 것들 느끼지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그러한 추세를 따를 경우에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을 빈번하게 하잖아. 빈번하게.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을 알고 보면은요. 시장 전체 이렇게 내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시장 수익률보다 시장의 전체 평균 수익률보다 그닥 좋진 않다는 거야. 수익률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어떤 주식의 특정 연도 성과와 다음 연도 성과와의 상관관계는 0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야구 선수로 신인왕을 받았어. 신인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잘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못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되게 더 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고평가, 운에 따라서 되게 성과가 좋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능력이 사실은 한 요 정도쯤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신인왕을 받게 된 거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성과가 잠깐 좋은 거야. 그 다음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지. 그러니까 보통 신인왕 받은 사람은 뭐 2년차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징크스가 아니라 운 좋아서 성과가 좋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나쁠 일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띄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좋았다는 게 그 다음에 또 좋을까? 이게 동전 던지기랑 똑같이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뭘 많이 막 수백 번, 수천 번 던지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비슷하지만 한 10번 던지기 할 때는 계속 앞면만 10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시장 가설은 유리한 증거는 그 인덱스 펀드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인덱스 펀드란 주가 지수에 포함된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그 주식 종목 있잖아요.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죠.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 삽니까? 이걸 다 사는 게 이제 아니면 모든 주식을 다 구입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뮤추얼 펀드라니까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내가 100원이 있어. 그럼 100원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뮤추얼 서로 모여가지고 자금을 구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펀드를 구성하는 거지. 그럼 저는 100원을 낸 사람도 있고 10억 낸 사람도 있고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얼마 뭐 10억이나 아니면 몇백만 원을 구성했다. 그럼 이 돈 펀드를 구성한 걸로 가지고 이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주식 투자를 내가 뭐 한 5천 원 하겠다 그러면 그거 갖고 어떻게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까? 못 사잖아. 근데 저 펀드를 구입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만큼의 그 비율만큼 저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걸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나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주식을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5번째 줄 투자자들에게 평균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들은 가장 좋은 주식들만 구입하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펀드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펀드를 운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좀 높을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자금 운용가들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펀드의 수익률이 생각처럼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왜? 뭐 이유가 몇 개 있습니다. 거의 예가 있는데 2004년 2월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15년 동안 뮤추얼 펀드의 86%가 미국의 주식에 투자한 인덱스 펀드보다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를 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가만히 모든 주식을 구입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봤더니 그냥 주식 투자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한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았대. 거기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도 낮았고 또 대부분 낮은 이유는 거기 거래를 자주 하는 거야.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걸 사고 파는 것을 빈번하게 하겠죠. 그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묻혀주고 뚝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거기 어떻게 돼? 수수료가 많이 거래 수수료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 능력에 대한 보수라는 명목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마지막 단락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14%의 자금 운용가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똑똑해서 그럴 수 있고 가끔 보면 뭐 여러 가지 투자가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5,000명이 동전을 10번씩 던졌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0번 모두 앞면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5명은 그렇게 됩니다. 5,000명이 던지면. 그렇지. 그 5명은 내가 말이야 능력이 있어서 아니야. 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5명들은 자신의 재주가 특별히 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수익률이 계속 좋다? 아닙니다. 망할 가능성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익률 관련해서 효율시장 가설은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랜덤워크 가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초가치 분석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그냥 이거야. 그 회사의 진정한 내재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뭐 그거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효율시장 가설의 시사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사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야. 공개된 정보로부터 주가 변동을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공개되지 않은 거, 그럼 내부 정보니까 그거는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다음, 역사적으로 인덱스 펀드는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인덱스 모든 주식을 다 사는 거잖아.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펀드에 비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얘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수익률이 좀 있다 해도 사고 파는 게 빈번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 한번 보시면 자, 670페이지 가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 분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걸 하려면
뭐 약간 금융, 투자, 뭐 화폐금융론에서 뭐 기업의 재무관리 이런 쪽으로 더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통계학, 계량 경제학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될 거고요. 거기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가치는 내년에 다른 시점의 가치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통일시키는 현재 가치법 그걸 봤고 또 네 번째 줄에 위험관리 이론을 봤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잖아. uncertainty,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자산가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 주식 가격에 대해서 회사의 장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효율시장 가설과 관련한 내용과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재밌는 얘기, 뭐 금융 투자가들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27장 재무이론의 기초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28장 실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